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1987년 2월 25일 새벽 12시 43분, 미국 플로리다 레이크랜드 911 센터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레오 스코필드로 자신의 아내 미셸 스코필드가 실종되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요. 실종 당일인 24일 오후 9시 45분, 미셸은 평소처럼 레스토랑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출발하기 전 공중전화에서 누군가와 통화한 후에 남편을 데리러 가기 위해 곧바로 길을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을 끝으로 미셸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평소처럼 그녀를 기다리던 레오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내가 나타나지 않자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죠. 이제껏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던 아내여서 그 불안감은 더 커져갔어요. 그는 아내를 찾기 위해 집으로 가봤지만 그곳에도 그녀는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고 확신했고 곧장 신고 전화를 걸었죠. 레오의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즉시 미셸을 찾기 위해 마을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레오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모두 나서서 미셸을 찾아 나섰죠. 실종 수색에 참여한 모두 그녀가 살아있기만을 간절히 바랬지만 시간이 갈수록 희망은 옅어지게 됩니다. 실종 수색 3일째인 2월 27일, 레오의 아버지는 미셸을 찾기 위해 레이크랜드 국도를 따라 차를 몰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밸리 입구 근처에서 뭔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 대의 차량이 길가에 멈춰서 있었는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차예요. 급히 차를 세우고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죠. 미셸의 차가 맞더라고요. 차 안은 뒤죽박죽 그녀의 물건들이 마구 흩어져 있었고 또 트렁크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닌 누군가가 미셸에게 무슨 짓을 한 거라고요. 그는 곧장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차량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운하에서 마침내 그녀를 찾게 되는데 그 순간은 기쁨이 아닌 참혹한 현실과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고 몸에는 무려 26곳에 이르는 칼자국이 남아있었거든요. 분명 누군가의 분노 혹은 광기였어요. 차는 운하 입구 쪽에 버려져 있었고 시신이 발견된 곳 주변에서 두 개의 피 웅덩이가 발견되었기에 운하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18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녀의 사망 소식은 가족들 모두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죠. 특히 남편 레오에게는 더욱 큰 충격이었고요. 경찰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은 그는 큰 충격에 셔츠를 뜯고 땅을 내려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허탈감과 자책감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미셸의 시신이 발견된 후 경찰 수사는 단순 실종이 아닌 살인사건으로 전환됩니다. 범인을 찾기 위해 수사팀은 그녀의 주변 인물들부터 탐문을 했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부터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1년 4개월의 침묵 끝에 1988년 6월 마침내 경찰은 한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을 체포합니다. 그들이 지목한 범인은 바로 남편 레오였습니다. 남편을 범인으로 지목한 데는 주변 이웃들의 증언이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요. 평소 레오와 미셸 사이의 말다툼이 잦았다고 증언한 사람들이 21명이나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미셸의 가장 친한 친구의 증언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녀는 레오가 평소 폭력적이고 충동적이었고 미셸을 죽이겠다고 위협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증언했어요. 또한 부부의 집 맞은편에 살고 있던 앨리스 스콧은 그녀가 살해당한 당일 화장실에서 부부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 레오가 차 트렁크에 커다란 물체를 옮기는 것을 목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그날 미셸이 아무 말도 없이 1시간이나 늦게 오자 레오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자마자 폭언과 폭행을 했고 이 분노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고 했죠. 이후 집에서 아내를 칼로 찔러 살해한 후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시신을 운하에 유기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의 주장에는 많은 모순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측은 한 가지 결정적인 점을 지적했어요. 미셸의 시신을 옮기는 데 사용되었다고 추정된 그 차. 그 안에서 피가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미셸은 26번이나 칼에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근데 차 안에 피가 하나도 없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검찰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레오가 사건 후에 카펫 청소기를 써서 차량을 깨끗이 청소했고 그때 트렁크를 열어둬서 차량 발견 당시 트렁크가 열려 있었던 거다 라고요. 하지만 이 주장도 곧 반박됩니다. 전문가들이 차량을 정밀하게 검사했지만 청소를 했다는 그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결정적으로 검찰은 미셸의 차 안에서 레오의 지문이 나왔다는 이유로 그를 범인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 차는 원래 미셸이랑 레오, 이 두 사람이 같이 쓰던 거라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죠. 게다가 차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지문 2개도 나왔습니다. 하나는 운전석 창문 안쪽에, 또 하나는 뒷좌석에 떨어져 있던 종이 영수증 위에 남아 있었어요. 변호인 측이 이를 지적했지만 검찰은 정확한 설명도 없이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결국 레오가 범인이라는 걸 뒷받침할 만한 물리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없던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1989년 그는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자신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교도소 측은 그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걸 보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교화 목적의 상담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절차처럼 보였지만 이 상담은 그의 삶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1991년 레오의 상담사로 한 여성이 나타나는데 그의 이름은 크리시 카터예요. 전직주 보호관찰관이었죠. 그녀는 처음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죄책감이라고는 없는 뻔뻔한 살인범이구나.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레오의 간절한 부탁에 크리시는 결국 그의 사건 자료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확인만 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료를 다 읽고 난 뒤에는 레오가 진짜 무죄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사 과정에는 허점들이 너무 많았고 무엇보다도 차 안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지문들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을 하게 되죠. 결국 크리시는 마음을 굳힙니다. 이 사람 정말 억울한 거다. 내가 도와야겠다. 그렇게 그녀는 레오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레오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크리시의 마음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저 억울한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었지만 어느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죠. 이제 그녀는 이 남편의 무죄를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을 총동원했죠. 2004년 새로운 변호사 스콧 컵을 고용했고 그를 통해 플로리다주 경찰에게서 지문 사본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문 감식 시스템을 통해 분석을 시작했죠. 그 결과 믿기 힘든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동안 정체불명이라 했던 이 지문의 주인이 드디어 밝혀진 거예요.
지문 감식 시스템을 통해 20년 넘게 신원 미상으로 남아있었던 지문의 주인은 제레미 스캇이었습니다. 그는 10대 시절 이미 4건의 살인사건에 연루되었던 위험한 인물이었고 1988년, 그러니까 미셸이 살해된 바로 다음 해에 전화선으로 여성을 살해해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미셸 사건 당시 제레미가 살고 있었던 곳이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운하에서 고작 3km 떨어진 곳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몇 해 전에는 여자친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적도 있었는데 그 장소 역시 곰밸리 운하, 그 미셸이 발견된 바로 그 장소예요. 2010년 레오는 이 새로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재심을 신청합니다. 그러다 제레미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죠. 이 차 안에 있던 스테레오는 내가 훔쳤어요. 근데 미셸은 나 본 적도 없어요. 살인은 내가 안 했어요. 결국 법원은 제레미를 그냥 재수없는 도둑쯤으로 판단했고 레오의 재심 신청은 기각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6년 뒤인 2016년 사건은 다시 한번 반전의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레오의 변호사 앤드류 크로포드가 제레미와의 통화 중에 놀라운 말을 듣게 되었거든요. 그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백을 한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통화는 녹음되어 있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앤드류는 1년 넘게 설득을 이어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2017년 제레미는 다시 입을 열게 됩니다. 1987년 2월 24일 밤 9시 제레미는 레스토랑 근처에 있는 한 주유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어둡고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는데요. 그는 옷이 다 젖은 채 누군가의 차를 훔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 앞을 지나던 한 여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공중전화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고 그 모습을 본 그는 차를 노릴 기회를 기다리면서 그대로 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녀가 다가오더니 혹시 전화가 필요하세요? 왜 이렇게 젖어 계세요? 라며 이 차가운 비를 맞고 있는 그를 걱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잠시 고민하더니 제안을 해요. 혹시 집까지 태워다 드릴까요? 제레미는 이 속으로 웃으면서 자신의 의도를 숨긴 채 그녀의 차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집이 어딘가요? 라는 그녀의 물음에 근처 외딴 운하로 가달라고 하죠. 운하에 도착했을 때 미셸은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합니다. 여기가 당신 집인가요? 그 순간 제레미는 주머니에 있는 칼을 꺼내 들었고 이에 그녀가 소리를 지르자 그는 그대로 미셸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미셸이 문을 열고 차 밖으로 몸을 던졌어요. 도망치려고요. 하지만 제레미는 뒤따라가면서 그녀를 향해 칼을 계속해서 휘둘렀습니다. 더 이상 그녀가 움직이지 않자 그는 미셸의 옆에 앉아서 조용히 담배를 꺼냈어요. 완전히 숨을 거두기를 말없이 기다리며 담배를 피웠다고 했죠. 그때 말보로였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 조사에서도 미셸의 피 웅덩이 곁에 말보로 담배꽁초 2개가 발견되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고 너무 순식간에 돌이킬 틈도 없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라고요.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친절했던 미셸이 죽어서도 짐승들에게 해를 입지 않길 바래서 근처에 떨어져 있던 방수포를 찾아서 그녀의 시신을 덮어줬다고 했죠. 그 후 그는 미셸의 시신을 운하에 유기하고 차 안에서 $10와 스테레오를 훔쳐 도망쳤습니다. 놀랍게도 이 $10는 경찰이 미리 파악해두었던 사실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날 미셸은 일당 $13를 받고 그중 $3는 주유에 썼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피가 추적추적 내렸고
말보로 담배 2개가 피 웅덩이 옆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이 범인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레오의 변호인단은 이 자백을 듣고 확신하게 돼요. 진짜 범인은 제레미라는 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날 도와주려고 했는데, 근데 내가 그 친절함을 짓밟았죠. 꿈을 꿀 때마다 그 시신을 안고 있어요. 그게 미셸이 내린 벌 같아요. 그러면서 레오는 아무 죄도 없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심이 진행되던 중 또 하나의 놀라운 증언이 등장합니다. 과거 미셸과 레오의 다툼 소리를 들었다고 했던 이웃 주민, 그 앨리스 기억하시죠? 그녀의 전 남편이 리키라는 사람인데 그가 법정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앨리스는 과대망상증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집 화장실 창문은 너무 작아서 미셸 부부의 집을 볼 수도 이 소리를 들을 수도 없어요. 그동안 결정적인 증언처럼 여겨졌던 앨리스의 말이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이후 재판부는 새롭게 밝혀진 증거들과 증언들을 바탕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건 다시 한번 판단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억울함을 외쳐왔던 레오에게 처음으로 희망의 문이 조금 열린 순간이었죠. 하지만 모두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거라고 믿었던 항소심에서 뜻밖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또다시 유죄를 선고받게 된 거예요. 재판부와 검찰은 제레미의 자백이 전부 거짓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청문회 당시 범행 현장 사진을 보여주자 그가 자백을 번복했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공식 재심 기록에 따르면 제레미는 그때도 여전히 내가 진범이다 라고 자백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검찰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건은 우리가 철저히 검토한 사건이다. 그리고 모든 증거는 여전히 레오를 향하고 있다 라고요. 그렇게 결국 항소는 기각되었고 이후 제기된 모든 재심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석방 심사도 마찬가지였고요. 2012년, 15년, 20년 모두 기각. 검찰은 여전히 레오를 반성조차 하지 않은 살인자라고 규정했고 그의 가석방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3일 네 번째 가석방 심사에서도 그는 끝내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무려 35년째 자신이 하지도 않는 죄를 부인한 채 말이에요. 저는 이 제레미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백을 하는데도 왜 검찰은 계속 레오를 범인이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는데 제레미가 과거에도 차 안에 스테레오를 훔쳤을 뿐 미셸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었어요. 거짓말을 반복한 사람의 자백은 믿기 어렵다는 것도 있고 자백이 너무 늦어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작되었거나 강요되었을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리고 만약 진짜 레오가 무죄였다고 인정이 되면 사실 사법기관의 신뢰와 체면, 책임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끝까지 기존 판결을 유지하려고 한 것도 있을 겁니다. 35년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는 내가 하지 않는 일에 대해 벌을 받고 있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모범 수감자로 불리며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멘토가 되었죠. 그리고 제레미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도 미셸에게 벌을 충분히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리플리 증후군의 정의를 살펴보면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허구의 세계만을 진실로 믿으며 상습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는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를 뜻합니다. 제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리플리 증후군인 사람이 거짓을 숨기기 위해 범죄까지 가는 경우가 꽤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짜 임산부 행세를 하고 엽기적이고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텍사스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2020년 10월 9일, 미국 텍사스주의 한 경찰은 오늘도 어김없이 국도를 순찰 중이었습니다. 그때 순찰차 옆으로 어떤 차가 쌩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마약이나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갓길에 멈춰 세웁니다. 근데 경찰의 예상과는 달리 차 안에는 위급해 보이는 한 여성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테일러 파커. 저 35주차 임산부고 좀 전에 길가에서 출산을 했는데 지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이는 테일러의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요. 이 탯줄이 아직 잘려져 있지 않아서 테일러의 바지 속에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출산한 지 정말 얼마 안 된 듯 보였어요. 다급해진 경찰은 급히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몇 분 뒤 빠르게 도착한 응급구조사는 이 두 사람을 태워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죠. 안타깝게도 이미 아이는 사망한 상태였어요. 근데 간호사가 진료하려고 테일러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극도의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어라? 수상함을 느낀 의사들은 테일러가 아이를 일부러 죽였을 가능성을 추측했죠. 그리고 경찰에게 협조 요청을 했어요. 경찰의 도움 하에 테일러의 몸을 확인한 의사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테일러가 임산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놀란 병원 관계자들은 곧장 이 사실을 경찰에게 알렸고 그녀는 아동 납치 혐의로 즉각 체포되었어요. 같은 시각 텍사스에는 아동 납치 사건과 더불어 하나의 강력범죄가 더 발생했는데요. 오전 10시 브룩스라는 여성은 만삭의 딸 레이건 앤콕의 육아를 도와주기 위해 딸의 집을 찾았습니다.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렸는데 집 밖에까지 3살 난 손녀의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빨리 도와주러 가야겠다 하고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문을 여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레이건의 집은 온통 막 피 범벅이었거든요. 거실 바닥, 벽, 가전제품들에 온갖 피가 묻어 있었고 거실 중앙에는 피투성이가 된 레이건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3살 난 손녀는 엄마의 시신 옆에서 목 놓아 울고 있었고요. 패닉에 빠진 어머니는 우선 손녀를 들쳐안은 채 밖으로 나와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몇 분 후 경찰들과 응급구조사가 현장에 도착했고 다급한 브룩스는 딸이 만삭의 임산부임을 알렸어요. 구조사들은 아이라도 살리기 위해 급히 현장에 투입돼서 시신을 확인합니다. 그 당시 이 레이건의 시신이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레이건의 시신을 앞으로 돌렸는데 어찌나 끔찍했는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의 복부는 잘려져 있었고요. 아이는 사라져 있었거든요. 같은 날, 같은 주에서 발생한 아동 납치 사건과 아동 실종 사건. 이건 의심할 여지 없이 테일러가 레이건을 살해하고 그녀 아이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보이죠. 심지어 경찰의 확인 결과 테일러와 레이건은 절친한 친구 사이라는 점도 밝혀졌어요. 도대체 그녀는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우선 테일러는 1992년 12월생으로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나 꽤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테일러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등 마피아에 연루되어 있다는 등 툭하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거짓말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 대한 못된 거짓말까지 지어내서 왕따시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녀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에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아빠 마크와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아빠인 마크는 여자친구에게 다정한 아빠로 보이고 싶을 때만 딸인 테일러에게 관심을 주고 평소에는 딸이 뭘 하든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녀는 사람들의 관심을 더 얻기 위해서 습관처럼 거짓말을 했고 이 허언증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다 테일러가 18살 때 첫째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의 아빠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빠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서요. 성인이 된 후 그녀는 두 번째 남편 토미를 만나 둘째 아이를 출산합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하지만 테일러의 반복적인 거짓말, 문란한 생활로 이 결혼 생활은 빠르게 망가지게 되죠. 두 번째 남편과 이혼 11일 후 곧바로 그녀에게는 헌터라는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에게도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내가 엄청난 상속녀다, 마피아에 연루되었다 이러니까 결국 헌터 또한 그녀를 떠나고 말았어요. 2019년 여름, 이번에는 웨이드 그리핀이라는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처음엔 역시 사이가 좋았죠. 하지만 반복되는 거짓말과 집착으로 웨이드 또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감정을 테일러 또한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떠날까봐 웨이드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짓말을 칩니다. 처음엔 테일러가 지금 나랑 헤어질까봐 거짓말 치나?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내민 초음파 사진을 보고 테일러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그녀와 아이를 책임지기로 해요. 그런데 사실 테일러는 웨이드를 만나기 전에 자궁 절제 수술을 받아서 더 이상의 임신이 불가능했습니다. 웨이드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보여준 초음파 사진은 중고 마켓을 통해서 구입한 사진이었고요.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 주수별 가짜 임신 뱃살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16주가 되어 우리 아이의 성별이 나왔다면서 지인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기도 했죠. 거기서 테일러는 우리의 딸이에요 막 이러면서요. 웨이드는 곧 딸이 생긴다는 생각에 정말 기뻤습니다. 두 사람은 만삭 사진을 함께 찍고 아이 키우는 법을 공부하고 여느 부부와 다름없이 곧 태어날 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덧 출산 시기가 다가온 테일러는 이제 정말 아이가 필요했는데요. 처음 테일러는 미혼모를 통해서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어요. 미혼모 여성에게 10만 달러를 주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신이 데려가는 걸로요.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테일러의 계획이 틀어지게 돼요. 약속한 미혼모가 갑자기 아이를 줄 수 없다면서 돌연 잠적해버린 겁니다. 이미 32주가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테일러에게는 단 2달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녀는 점점 더 조급해졌죠. 이때 테일러의 눈에 친구 레이건의 SNS가 들어오게 됩니다. 레이건 임신했네? 심지어 지금 35주의 딸이야? 와, 대박! 이때부터 테일러는 레이건의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철저히 계획을 세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 분만하는 법을 찾아보고 아이 주수에 따른 발달 상태를 체크하고 최적의 범행 시기를 탐색했죠. 최종적으로 테일러는 레이건이 35주가 되는 주에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왜 35주냐고요? 만약 아이가 빨리 태어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신이 못 빼앗게 되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안정적인 35주를 선택한 겁니다. 아이가 35주쯤 되면은 폐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기가 성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호흡에만 문제가 없다면 출산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조산화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를 한 겁니다. 10월 9일 사건 당일 이른 아침, 테일러는 웨이드에게 오늘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병원에서 유도분만 할 거야. 이따가 점심때 병원으로 와. 하고 홀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텍사스에 위치한 레이건의 집으로 향했어요. 이른 아침이긴 했지만 친구의 방문에 레이건은 흔쾌히 그녀를 맞아줬죠. 집 안으로 들어선 테일러는 레이건을 따라가는 척하며 조용히 거실에 있던 유리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레이건의 뒤통수를 수차례 가격했고 그녀는 곧바로 쓰러졌죠. 그리고 레이건의 다리에 올라탄 후 복부부터 엉덩이까지 절단해서 뱃속의 아이를 태반과 함께 뜯어냅니다. 이때 레이건은 살아있었는데요.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배가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테일러에게 끝까지 맞서 싸웠어요. 하지만 역부족이었죠. 테일러는 레이건을 수십 차례 구타하며 그녀를 때려냈습니다. 부검 결과 레이건의 목에는 100개의 자상과 머리에는 39번의 가격당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또 2개골은 골절되었고 이 손가락뼈가 부러지고 일부는 잘려 있었죠. 레이건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테일러를 붙잡았지만 테일러가 레이건의 목에 칼을 박아넣으면서 결국 사망하게 된 겁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이 레이건에게 3살 된 딸이 있었잖아요. 아이가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3살 아이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고통일 겁니다. 도망친 테일러는 우선 차에 타요. 납치한 아기를 자신이 낳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바지 속으로 이 탯줄과 태반을 밀어놓고 아이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죠. 왜냐면 그녀의 계획이 병원에 가서 오던 중에 출산했어요. 이렇게 속일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으로 향하던 중 경찰에게 잡히게 된 겁니다. 경찰에 체포되기 전 테일러는 자신이 낳은 아이가 맞다면서 계속해서 주장을 했지만 레이건의 사건이 접수되면서 그녀는 아동 납치 혐의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아동 납치, 살인 혐의에 대해 테일러를 사형으로 기소했어요. 하지만 테일러 변호사 측은 그녀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니 형을 감면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잘 먹히지가 않으니까 이번에는 종신형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이가 뱃속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아동 납치는 아니라면서요. 즉, 레이건 살인사건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검찰 측 전문가들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분명 살아있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왜냐면 테일러가 경찰에게 처음 봤을 때 기억하시죠? 도로변에서 출산했는데 아이가 숨을 안 쉬어요.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이 말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숨을 쉬고 있었지만 후에 숨을 쉬지 않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견 없이 테일러는 유죄 판결을 받았죠. 재판 과정에서 테일러의 여동생 에밀리 시몬스는 테일러가 앗아간 사람이 어떤 존재였는지 알아야 한다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모든 소중한 순간순간들에 이제 언니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언니가 그리워질 때 나 이제 묘지로 가야 합니다. 테일러, 당신이 살해한 아이의 이름은 브렉슬린 세이지예요. 평생 기억하길 바래요. 가족들의 진술이 끝나자 판사는 테일러에게 정식으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텍사스 형사사법부 통계에 따르면 테일러는 텍사스의 7번째 여성 사형수라고 해요. 레이건의 어머니는 끝으로 딸이 죽어간 상황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했으며 그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운 위대한 여성이자 어머니였음을 기억해달라고 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